자, 보자. 초홍부터. 사실 우리 김소월 씨는 지금까지 안 했었지, 거의. 너무 좀 흔한 시어가지고. 운동도 백석까지 좀 했는데. 초홍을 한번 해보자. 자, 화자는 누구야? 표면에 나와? 내가 죽을 이름이 여기가 나지. 근데 어떤 나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는데 죽어서 이별했으니까 사별이란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이지. 자, 그리고 청자는 사실 거기 보면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죽은 이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청자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들릴 수 없잖아. 부재한데 생각하면 뭐가 돼? 독백제나 모백제가 되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사랑하던 사람이지. 자, 그리고 표본이라는 제목 자체가 보면은 이 표본은 뭐야? 영혼을 부르다라는 거지. 이제 장례식에서 일부 죽은 사람이 이제 입던 옷을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서 이제 이름을 3번 부르지. 옷을 흔들면서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받아라. 제사 음식을. 그게 이제 초혼인 거야. 근데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야?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 추모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주제는 뭐야? 사랑하던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지. 자, 이 표본은 아주 좋은 예시식인 이유가 우리가 보통 배우는 발상법이 3가지가 다 나오지. 자, 여기서 먼저 시작했어요. 봐봐. 객관적 상담을 여기서 찾아보고, 감정이입 찾아보고,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찾아봐. 뭐뭐 들어가네. 시간 약간 줄게. 한 명씩 물어본다. 객관적 상담물은 뭐가 객관적 상담물이야? 정서를 원래는 개체할 사물을 찾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요즘 국어 교육에서 그냥 정서가 투영된 사물 하면 객관적 상담물이었지.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뭐야?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를 사물에다가 투영하는데, 그러면 화자의 정서, 사물의 정서가 같아야 되고 직접 표현되어 있어야 되지. 직접이라는 건 뭐야? 직접적인 정서 행동이나 정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정서 표현은 뭐야? 뭐 슬픔, 기쁨,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고, 정서 행동은 뭐야? 예를 들면은 웃다, 울다. 또 추상적 관념에 구체하는 거예요.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정서나 시간 원래 물리량이긴 하지만 문학에서는 그냥 추상적 관념이라고 보지. 혹은 뭐 생각, 개념, 이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는 거는 물건 상태로 바꾸는 물상화나 아니면은 감각적인 어떤 표현으로 바꾸는 감각화 같은 거지. 자, 여기까지 다 설명했었지? 자, 그러면 요거 3가지 찾아봐. 3분 있다 물어볼게. 여기에 쓰인 객관적 상담물과 감정이입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하나씩 물어보고, 이거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할까?
김장에 하나 쫓겨나 볼까? 좀 물상관. 물건 상태로 바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이 몸에 뒤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다. 죄가 쌓일 수 있어, 물건처럼? 아니지. 이런 거. 감각하는. 푸른 슬픔. 슬픔이 풀릴 수 있나? 감각적인, 시각적인 것에? 안 되지. 이런 거. 주열이부터 볼까? 우리 수능을 봐야 되는 영주열.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찾아봐, 거기서. 사슴우리. 감정이. 그치.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는 감정이입이 되었지. 자, 어떻게 돼? 화자의 정서가 슬픔이잖아. 화자는 슬픈데 이 슬픔의 정서가 어때? 여기 슬피 운다에서 정서 표현하고 정서 행동으로 둘 다 나타났고 이 정서가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니까 감정이입이 쓰여지는 얘는 호윤아, 객상이랑 추상적 관념의 모체화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봐. 부르는 비교로서만 성격하는 자같이. 응? 뭐라고? 다시. 부르는 소리를 비껴가지고. 잘안 들려. 부르는 소리를 비껴가지고. 아,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고 뭔가? 비껴갈 수 소리가 비껴갈 수 소리가 근데 추상적 관점이 아니잖아. 지윤아, 객관적 상관물과 추상적 관점을 고쳐야 돼서 상상이 부서진 이름이어서 이름이 부서진. 그치, 이름이 부서지니까 추상적 관점을 고쳐야 돼. 또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어서 이름이 부서지거나 헤어질 수 없으니까. 이거나 객관적 상관물 여기 못 쓰였어. 감정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 원래 포함 관계지.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포함되는데 아닌 객관적 상관물. 돌이 되어. 뭐라고? 돌이 되어. 산채 의자리. 돌, 의지. 의지.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다. 원래는 돌은 뭐야, 여기서 모티프로 들어가 있지. 속재양 아니 여기 뭐야, 망부성 모티프. 망부성 모티프는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거지. 그건 뒤에 이제 그 망부석 설화 얘기를 좀 실어놓긴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 하나만 더 찾아보자. 떨어져 나가앉은 산. 직접적인 정서 표현 안 나왔지. 근데 화자의 정서, 외로움이 드러났지. 떨어져 나가앉은. 근데 아까 나온 그 선찰은 돌이 되어서의 돌은 물론 그것도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상관물은 사실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지만 속죄양이네. 속죄양이 아주 망부석 모티프야. 자, 망부석 설화 한번 봐봐. 5페이지 보면 망부석 설화 얘기 나오지. 그거 일단 한번 읽어봐봐. 그러고 이제 시설명 들어갈게.
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망부석서라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둘이 되는 걸 이제 망부석 모티프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부석 모티프가 들어가고 앞에서부터 보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자, 여기는 수사법이 뭐 들어가서 이름이요라고 불렀으니까 번호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느낌표 찍었으니까 뭐 들어갔어? 영상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불렀으니까 반복법도 들어가지. 수사법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뽕중에 흩은 이름이요, 블로그 조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끝에가 계속 반복됐네. 이거 뭐라 그래? 가분도 쓰였지. 뒷부분 시의 뒤행 부분이 반복되는. 우리 앞에가 반복되면 뭐라 그래? 부분, 가운데 요음, 허리 요자리, 그리고 다리 각대에서 끝에가 가분이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음미율이라고 부르지.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뭐야?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나가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반복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리움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자,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이거는 뭐야? 이제 하강의 시간이지. 시간 소멸의 시간인데, 이거는 그래서 어때? 세금을 좀 부각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 상관문을 볼 수도 있어. 붉은 애가 서산마루에 걸리었다라는 거는 약간 뭐야? 이별의 시간이면서 이별에 재촉하는 느낌이 있어서 화자의 어떤 그리움과 초조함을 강조한다고 보기도 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는 확실하게 감정이 슬피 운다라고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은 뭐야? 이제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되는. 산은 또 어때? 하늘과 가까운 거리니까 님과 가까워지는 거리의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객관적 상관문으로 볼 수도 있지.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의 격도로 부르노라. 서름의 격도로 부르노라. 반복하지. 반복을 통해 강조와 운율 형성.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것도 뭐야? 군하니까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지. 하늘과 땅 사이는 뭐야? 삶과 죽음의 사이, 이승과 저승의 사이지. 선체로 이 자리에 도울이 된다라는 거는 망부석 모티프가 들어가 있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이 나타내는 시지. 뒤에 이제 문제는 숙제고 다음 주까지 해오면 돼. 그리고 테스트 볼 거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님의 침묵 24페이지. 프린트 나오는 거 혹시 가져온 사람? 프린트 안 나왔어? 프린트 없어. 교과서로다가? 나중에 그러면 필기 한 번만 갖다 줄 시험 적전에. 그리고 프린트 있으면 그때그때 가져와. 그럼 내가 스캔 떠가지고 정리해 놓을 테니까. 아니면은 필기한 거 혹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봐. 그거 바로 반영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님의 침묵 24페이지. 화자는 나지. 청자 있니? 거기 님은 청자가 될 수가 없지. 부재잖아. 우리라고 나오긴 했지만 님은 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라보는 대상은 님이고, 정서는 어때? 님에 대한 님은 지금 어때? 침묵한 상태지. 님이 부재하는데 부재에 대한 재회 소망. 근데 여기서 님은 상징적 의미로 뭐를 나타내기도 해? 조국이나 부처나 방법, 평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도 되지. 한의원 씨들은 님이 나오면 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제 스님이니까. 자, 그리고
주제는 그러면 뭐야? 님과의 이제 재회를 소망하는 거지. 다른 말로 사랑, 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여기서도 감탄사 또 나왔네? 그러면 이거 영탄적 어조지. 우리가 보통 영탄법 내지는 영탄적 어조가 쓰이면 어떤 것들이 쓰여야 돼? 첫 번째는 뭐가 나와? 감탄사 나오면 보통은 영탄적 어조지.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사실 일반적으로 감탄사 나온다고 다 영탄적 어조는 아니고 네, 아니요, 여보세요 같은 것도 사실은 감탄사지만 이런 것들은 영탄적 어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영탄적 어조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니면 대충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영탄적 어조야. 두 번째가 뭐야? 느낌 좀 많이 나와. 느낌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탄형어미 나와요. 예를 들면은 오모, 분나 같은 거. 또 네 번째는 뭐야? 저런 거 있지. 그 서리법. 오모지 않은가? 그런데 서리법 나온다고 다 영탄법은 아니지. 마지막으로 도노법 나와도 누구누구 야, 여, 이겨가지고 그 외에도 있긴 해. 그 외에도 정서에 직접적 표현 나오면 다 영탄적 어조라고 얘기하거든. 뭐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면.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님의 침묵이나 초혼이나 다 어때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런 건 일종의 점층일 수도 있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층이 될 수도 있지. 일종의. 푸른 삿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왔습니다. 푸른 삿빛은 뭐야? 희망을 나타내고 단풍나무 숲은 어때? 뭔가 절망 내지는 이제 뭐야? 점점 쇠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고 쇠락의 길을 향해 갔다라는 거는 뭐야?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다는 거지. 조국으로 생각하면 어때? 광복된 상황에서 이제 독립국에서 뭐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옛 맹서. 맹서는 맹세지. 이거는 뭐야? 이제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할 것이란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에 미통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내자는 사랑하자는 맹세는 사라져 버렸는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치셔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뭐야? 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거나 혹은 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이 운명의 지침이라는 건 뭐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갔다는 거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는데 그 키스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순간이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돌려놓고 간다는 거지. 뭐에 대한 거야? 예를 들면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갔어. 자, 그 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대. 이거 뭐라 그래?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 우리 역설법과 역설적 표현은 다르지. 역설적 표현은 보통 모순된 것만 나오면 되지. A는 마이너스 A. 역설법은 어때? 변증법의 일종이어서 A는 마이너스 A 했을 때 세 결론이 B가 나와야 되는데 또 수능에선 절대적으로 역설적 표현이란 표현뿐이 안 써. 역설법 하면은 이 B를 누가 정할 건지가 애매하잖아. 근데 내신에서는 사실 역설적 표현과 역설법을 구분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역설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야. 조사법의 일종으로 해서. 근데 원래는 역설법은 어때? 변증법의 일종이어서 A는 마이너스 A 하면 세 결론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역설법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한참 됐어.
근데 내신은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그냥 역설법, 역설적 표현 같은 걸로 가르쳐. 근데 원래는 아니야. 그래서 역설법 내지는 역설적 표현인데 엄밀히 말하면 역설적 표현이지. 앞뒤가 무슨 되고 세경론이 뭔지는 모르잖아 사실. 이제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을 수 없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물로 서로 저기 어때? 서로 대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지 무슨 되니까.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역설법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이 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임의 절대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역설법 하면 님이 나한테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때?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라고 해석하기도 해. 근데 이거는 학교쌤 수업 내용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랑도 사람의 일인지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것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거 뭐야? 이별로 인한 충격이 나타나지. 이거 혹시 수업할 때 역설법이라고 그랬니? 근데 앞에 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 얻었다. 역설법이라고 그랬니? 기억 안 나? 얘기한 거 아직 안 했어? 했는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율커님은 기억나는 만큼 긍정 부정 얘기하시면 긍정 부정. 나중에 필기한 거 한번 가져와봐. 아니면 찍어 보내봐. 자, 그러나 야 우리 그러나 나오면 어떻게 돼? 시상 전환되지? 시의 흐름이 역접의 역접보다. 그러나 그런데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 이거는 뭐야? 이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이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은 스스로의 사랑을 깨치는 것, 깨트린다는 거지. 깨트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이별을 눈물로 울고만 있으면 이별을 인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별을 인정하기 싫어서 어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 이건 뭐야? 새 희망, 다시 언젠가 만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 부분이야. 그러나 에서 시상전환이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까지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회자 정리. 이게 뭐야? 뭘 회자지? 회의할 때 반드시 이별하고 서로 떨어진다는 거 헤어지고. 거자 필반. 거자 필반은 뭐야? 갈 거자지. 반드시 돌아올 반, 돌이킬. 그러니까 모인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고 간 사람은 어때? 언젠간 돌아온다 라는 뜻이지.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 다시 역설적 표현이 나오죠.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역설적 상황인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지.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할까?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별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얘기해요. 역설법으로 보면 새로운 의미를 보이면 님을 갖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면 역설적 상황인데 거기에 새 의미 부여하면 뭐야? 나는 나의 생각대로 이 이별 상황을 극복하는 거야.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이건 이별이 아니야. 이런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어때? 제 목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이라는 건 뭐야? 님의 부재지. 제 목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는 건 뭐야?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지. 그 의지가 님의 부재한 상황에서 어때? 그 노래로 그걸 극복하려는 거지. 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의지로.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님은 하나만 보내지 않았어. 이런 뜻인 거지. 주관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역설법인지 역설적 상황인지 하여튼 확인 한번 해봐. 기회 되면. 있지? 오케이, 질문. 다음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100페이지 광장 한번 나가보자. 자, 앞에 보면 줄거리를 한번 보면은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이명준이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 치료실에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됐대. 자, 그렇게 받고 남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떠올리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월북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무슨 뭐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아버지 따라서 얘도 공산주의자 아니야? 하고서 이제 끌려간 거지.
그래서 남한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이명규는 북을 타고서 어디로 가? 북한으로, 아니 배를 타고서 북한으로 가서 아버지도 만났는데, 그러고 이제 북한 노동신문 기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북한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그래가지고 또 방황하다가 또 북한 국립군을 붕괴한 무용수 은혜를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6.25 전쟁 때 그래가지고 참전을 해, 명준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간호장교로 일하는 은혜를 다시 만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다가 은혜가 죽어. 죽고 나서 어때? 이제 포로가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전이 된 다음에 이남과 이북 그리고 중립국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되는데, 명주는 어때? 북한도 실망스럽고 남한도 실망스럽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중립국 가다가 자살해버리지. 원래 이건 한번 개작되지, 경쟁은. 어떻게 개작돼? 원래 이제 그 포로 교환할 때 그 북한 쪽 포로들은 이제 남한과 북한 중에 선택을 할 때, 이제 남한 북한 중립국 선택할 때 그 남한 쪽 장교들의 취조는 받지 않아. 그리고 북한 장교들한테만 취조를 받거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면 남북한 다 나오지. 그래서 하나는 상상으로 처리해버리잖아.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줄 알고 작가가 그렇게 썼다가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남북한 이렇게 둘 다 장교를 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포로가. 그래서 하나를 상상 처리해버려. 그게 이제 70년대 소설 발표하고 나서 두 번째 개작할 때 거기 부분이 상상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상으로 나오는 거지. 그 남한족 장교 만나는 것들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의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어느 나름 은근히 알아준다라는 대목이 있었다. 뭔가 이게 사람들을 좀 이해해준다라는 거지. 이 그 중립국 선택한 사람들. 그 대목이 이제 그들은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북한 남한 마다하고 낯선 땅, 중립국 인도로 살 곳을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탓이다.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이거는 뭐야? 자괴감이지.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이게 불쌍하게 여기고 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괴리감이 드는 거지.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싶기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버린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하면서 이제 그 배의 선장이 물어보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주는 고개를 젓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뿜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거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와서 살겠다는 그 이 말이. 부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어?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북한에 있지. 근데 이제 북한에 있어도 별로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재혼을 했어 벌써. 재혼을 해서 따로 살림을 차렸으니까. 명주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A는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했을게진다. 자, 왜 그래? 북한에서 만났던 애인이 죽었잖아. 현재. 원래는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갈매기 두 마리가 나오잖아. 본 적 있어? 이 소설? 아직 안 배웠지? 본 적도 없지? 갈매기 두 마리가 나올 때 처음 제작 전에는 남한의 애인과 북한의 애인을 상징을 했는데 개작하고 난 뒤에는 이게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남한 애인은 제껴버려서 별로 안 친해서 북한 애인만 떠올리고 북한 애인과 사이에서 낳은 애가 있는데 나오지 않고 뱃속에서 죽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엄마 갈매기랑 애기 갈매기가 나온 바로 나와. 그래서 죽은 두 사랑하는 여자라고 나와.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두 여자가 남한 애인과 북한 애인이었는데 좀 이상하지. 그래서 그 제작을 해. 그 파트도 있는데 어쨌거나.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하면서 이제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꿈에서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는 퍽이나 분별이 있는 사람의 능란한 눈빛이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 안 됐다. 안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들어와서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 가장자리를 바르르르 한다.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만보금을 긋고 백고리 쪽으로 휙 사라지고 난다. 이 갈매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써.
이 주인공이. 이명준이 신경을 쓰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는 깨닫는 거지. 이 갈매기가 감시자같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죽은 애인과 내 딸이었구나 뱃속에서 죽은 거. 딸이었는지 모르지만 딸이라고 생각해. 이 주인공 이명준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중간 계속 갈매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배가 이제 따라오는 거야. 배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부터 갈매기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처음에는 이 갈매기가 왠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거면서 되게 불안해하다가 자살할 때 되니까 아 이게 결국에는 내 사랑하던 사람과 이제 그 딸의 환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갈매기를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빠져주고 그런 소설인데 어쨌거나 햇빛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애인은 하면서 그 말이 아직도록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애인이 그동안 죽어서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나한테 그렇게 뭔가 느낌을 준 거는 애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명준은 미안했던 것을 매력이라도 하죠. 김기도 그러지만 선장에 건너라온다. 선장은 잠깐 신혼이 되었다고 먼저 잘라 말았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그럼 몹시 가라앉은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그러니까 진실을 꿰뚫어 보는 거지. 선장은 빛 찻잔에 들어 만지작거린다. 저쪽은 다짐한 저쪽 선장이지 아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다시 또 얘기를 하지. 글쎄요 아빠는 딴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보이는 꿈이 보다 더 좋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을 남기고 떠나야 될 때도 있다라고 뱃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테이블에 펼쳐진 테이블 위에 컴퍼스가 던져진 채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중에 다시 선장실로 이제 찾아오는데 선장이 안 보이는 거지. 마카오가 가까워지자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시켜주도록 말해보다라고 그를 졸라대기 시작했으나 원래 이제 석방자들은 인도 갈 때까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어. 중간에 도망가거나 할까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깝깝하니까 상륙시켜달라고 하는데 선장이랑 이제 이명준이 친하니까 이명준을 대표로 내세워서 내려달라고 하는 거지. 명준은 끝내 깔아버리고 말았다. 그들 얼굴에 새겨진 불만과 저기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쌓인 고달픔이 한꺼번에 덮쳐드는지 어깨가 무겁고 남하고 말 걸치기가 귀찮았다. 송한 등록이 시작되었을 때 송한은 뭐야 이제 공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어디 갈지 설정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지. 갈팡하던 때 애인이 떠올랐다.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자 여기서 이명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건 뭐야? 시점 자체가 일단은 뭐야? 1인칭은 아니지 3인칭이잖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3인칭은 전지적 작가도 아니고 3인칭 관찰자도 아니고 뭐라 그래? 제한적 작가 시점을 바꿨지. 사실 전지적 시점이면 모든 사람의 내면이 다 나오기는 할 텐데 근데 이제 이명준의 입장에서 주로 나가니까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해. 어떤 부분에서는 나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로 나와. 그래서 사실 제한적 작가에 가깝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그 제한적 작가 시점 내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시점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소설은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이에 빠졌다. 이제 어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어떻게 할지.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로 북을 택하기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아갈 테지 이미 재혼도 했으니까 효도 같은 거라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에서 살붙이다 무엇이던가. 무슨 뜻이야? 북녘에서 그 북한에서 회의를 느낀 거지. 북한에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담는 거고 공산당. 자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까닭은 없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혜 사랑하던 사람도 없었던 거지. 죽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있다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그 사회 속에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인데 그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에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 있었죠.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렸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조차 없는 지금 믿음 없이 절하는 것은 괴롭듯이 무슨 뜻이야? 종교 같은 거잖아 사실 공산당은 약간. 근데 그 종교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지. 믿음 없이 정치에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커뮤니스트 무슨 뜻이야?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라 월북할 때 그러려니 그려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한데 그들의 존재를 믿음이 없어진 현대에서 한 가지 기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종교가 힘을 잃은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종교처럼 믿고 싶었다는 거지. 이상주의의 마지막 지킴꾼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볼셰비즘과 기독교. 볼셰비즘은 뭐야? 우리 공산주의는 원래 이제 프롤레타리와 부르주아로 나눕니다. 부르주아는 뭐야? 유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 계급이지. 근데 이 무산자 계급이 모인 공산주의에서도 다시 뭐야? 볼셰비키와 맨셰비키로 나누잖아. 볼셰비키는 뭐야? 다수파. 맨셰비키는 소수파. 이 중에서도 약간 지식인 계열이 이제 맨셰비키인데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다 어떻게 맨셰비키를 숙청해버리지. 그러고서 지금의 이제 코뮤니즘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건 거지. 코뮤니스트 중에서도 볼셰비즘 어떤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 거기 보면은 이제 5번에 볼셰비즘이라고 나오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급진파인 볼셰비키의 정치적 사상 및 이론, 레닌이 내세운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시대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정의당과 지도하에 의해서 혁명적 투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한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즘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지. 공산주의자 내에서도 한 번씩 촉청을 더 하잖아. 우리나라도 보면 남로당이 북쪽으로 갔을 때 한 번 더 촉청당하지. 그런 이제 볼셰비키파의 볼셰비즘은 기독교, 특히 카톨릭의 이제 소산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과 공산주의를 서로 비교해 본 게 여기 나오는 표야. 보면은 에덴 시대, 에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니? 사실 우리가 이제 광장을 이해할 때는 기독교 개념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봐봐.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야? 옛날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상향이지. 아담과 이브가 이제 살았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었던 시대. 그게 뭐랑 똑같아? 원시 공산 사회. 계급이 없었던 잉여 농산물이 없었던 시대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랑. 그 다음에 어때? 타락은 뭐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 꼬셔가지고 같이 따먹고서 원죄, 인간이 죄를 알게 되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 그거는 뭐야? 사유제도의 발생. 즉 뭐야?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 이거는 뭐야? 인간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상태인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이게 뭐야? 계급사회 속의 인류. 어떤 계급에 의해 가지고 귀족부터 노예까지 나누어진 사회. 구약시대의 여러 민족의 역사. 이건 유대인들이지.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역사가 뭐랑 같은 거야?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이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 드디어 기독교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그게 뭐야?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지.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십자가는 뭐야? 속죄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 이거를 뭐로 표현한 거야? 그 상징성이지, 기독교에.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상징은 뭐야? 노동자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 농민과 공장 노동자. 이걸 상징하지. 그래서 지금도 어때? 그 소련 옛날 깃발이나 중국 깃발에 낫과 망치가 들어가 있지. 고해성사는 뭐야? 고해성사는 자기의 잘못을 신한테 용서받는 건데,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을 여긴 사람을 뭐하게 시켜? 자아비판시키지. 법왕은 누구야? 교황이지. 그 종교의 우두머리, 스탈린. 원래는 이제 그 교황이 생기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만 있었고, 어떤
공평한 평등한 공동체였어. 교회라는 게 어떤 지위자가 없었는데 이제 로마에서 존재한 베드로의 어떤 후임자들이 교황을 자처하면서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된 거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서 레닌이나 아니면 마르크스까지는 뭔가 이게 정치 체제로서 딱 짜여진 체계가 아닌데 스탈린부터 어떻게 돼? 완벽한 그 군주 독재 같은 느낌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어때? 바티칸 궁은 법황, 그 교황이 있는 곳이고, 크렘린 궁도 어때? 이제 그 공산주의 지도자가 있는 곳이지. 그리고 천년왕국과 문명공산사회가 기독교 사회와 공산주의가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덴동산의 잘못에서 법왕제, 교황에까지 이르는 기독교의 걸음걸이는 그대로 코뮤니즘, 공산주의의 시작과 자람과 걸음, 그리고 거기에 어때? 그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에 신기스럽게 들어맞는데 쌍둥이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철학의 배움부는 이 곡절을 흘려보지 못했다. 곡절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있다. 헤겔은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적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고장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애 순수도식만을 뽑아낸 것이다. 자, 바이블이라는 건 뭐야? 성경책이지. 성경책에서 기독교에서 역사적인 옷을 벗기고 역사 개념을 지운 다음에 고장의 색깔, 유대인들의 색깔도 지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순수 체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산주의에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가 기독교의 어떤 그 체계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헤겔의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페란토의 옮김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에스페란토식으로 옮긴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그 형식만 가져다가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도식이란 그것이 뛰어날수록 본뜨기가 쉽다. 기독교 도식은 뛰어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본뜨기 쉬웠다는 거야. 마르크스는 선생이 애써 헤겔이 이루어놓은 알몸, 그 바이블의 그 공식에다가 한번 옷을 입혀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경제학과 이상주의.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지식한 정열과 알뜰한 믿음을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시 코뮤니즘의 어떤 공동체 사상과 평등의식을 지금 공산주의에선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 창시자들은 하지만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던 고지식한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고 유럽 사람들의 믿음에서 헤겔의 철학이 달콤한 아편이요 씻어낼 수 없는 독소가 된 것처럼 이명준에게 있어서 볼셰비키 사회에서 살아보았다는 적금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갔다는 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힘든 어떤 마약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호연아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그 군마당에서 그들은 헛것을 섬김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헛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머리로 참을 헤아림이 아니라 후닥거리에 기대는 곳이었다. 즉 무슨 뜻이야? 구술하는 곳이었다는 거지. 공산주의는 이성적인 사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종교를 믿는 것과 비슷한 사회였다는 거야. 사실상 제가 낸 신명이 아니라 무쇠 같은 멍해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념의 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안가품이 대체되는 러시아 정교회 대신에 마르크스를 선택한 차르의 나라였다. 러시아 정교회는 원래 러시아의 뭐야? 종교였고 마르크스를 선택한 공산주의자를 선택한 차르는 뭐야? 그 러시아 황제를 차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코뮤니즘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마틴 루터는 뭐야? 종교개혁자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개혁하려던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지. 크렘린의 서술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된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 신문소 만들어가지고 화형시키듯이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처럼 하느님이 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가 서기 0년이 뭐야?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이잖아. 그래서 예수 탄생 이후지. 그래서 예수 탄생 전, 예수 탄생 후부터 해가지고 그 뭐야? 하나님이 온다는 말을 2000년간 지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라는 거지. 그것처럼 공산주의 낙원도 어때?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30년 동안 공산주의가 낙원이 온 거는 없지. 지금은 아예 거의 없어졌잖아, 공산주의 자체가. 여기까지 그가 알아낼 수 있는 벼랑 끝이었다. 즉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전부라는 거지. 벼랑에 뛰어넘거나 타고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 공산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리를 낼 수 있을지, 내가 거기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기에 대한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러한 물음을 누군가와 의논하다간 죽겠지.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참회참의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거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고 내가 자살할 수는 없다는 거지.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6.25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잡히고 말았고 북조선 같은 데서는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어? 거의 무슨 뭐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균이 묻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이명규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현탄했다. 적어도 남만큼만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썩어 나간다는 삶조차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면 자아 비판당하고 이상한 수용소 들어갈 것 같다는 거지.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제국주의자는 이제 북한이 자본주의자들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이지.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여해야 될 것이다. 자아 비판을 해야 될 거라는 거지.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이 아닌 문둥이, 병자처럼, 전염병자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까닭이 이렇게라는 거지. 그렇다면 남력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노래 남한은 키르크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이게 광장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 이 부분이거든. 되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 이 부분이 이제 광장 제목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보면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는 곳이지. 그리고 남한은 뭐라고 표현해? 광장은 없고 밀실만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양쪽 다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여나? 괜찮아? 광장이라는 건 뭐야? 어떤 공동체적 공간, 어떤 정치 이념이 난무하고 이런 공간만 있고, 북한은 어떤 밀실, 개인적인 어떤 사유재산이나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남한은 어때? 공동체? 그딴 거 모르겠고 이기적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거기에는 뭐라 그래? 남력을 선택하면은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라는 건 뭐야?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 실제로는 이제 광장이 없는 거지. 개인주의적인 선택만. 미친 믿음이 묻었다면, 미친 믿음은 뭐야?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 근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없어? 믿음조차 없는 거지. 믿을 게 없는 거지.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성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과거 종교라던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과 같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 도덕적 가치를 다시 키우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다른 이념이나 이런 걸 받아들면 도덕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커뮤니즘이 인기가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즉 인민의 적, 그 부르주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오늘날 사회에 보면은 주여라, 너는 프롤레타리아야 부르주아야, 애매하지. 그러니까 다들 프롤레타리아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부르주아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유산자 계급이잖아. 재산 없어? 있잖아. 네 아이패드도 재산이잖아. 그러면 너는 부르주아네? 근데 생산 그 설비를 갖춰야지만 부르주아라고 보기도 하지. 뭐 생산 설비가 있나? 근데 요즘은 1인 컨텐츠 창작 유튜브만 해도 그럼 부르주아네? 애매하잖아. 그치?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부르주아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은 프롤레타리아네?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거야. 1인 무슨 사업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거지. 적은 인민한 게 가르쳐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 부르주아가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에 반해도 갈팡질팡할 만큼 어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누어지고 얽히고 서익힌 사회의 조직의 미궁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 팔자 뿌리집 동양산업권에 가서 한해 소정 비결에 사고 만다. 무슨 뜻이야? 운명에 맡겨버린다는 거지. 그냥 뭔가 이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인류 학자들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의씀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서방 이주사를 논하는 거는 아무래도 너무하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김서방 이주사.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고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북한에는 없는데 거기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없잖아. 무조건 100% 투표지. 근데 남한은 투표 안 할 수도 있지. 그건 제막 짓밟기이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야보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내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사를 허가를 내고 가위보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를 부르짖음은 그날의 신문의 기사거리를 만드는 게 고작이다. 무슨 뜻이야? 뭔가 이제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업소도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철학은 의문스럽게 이를 수 없고 그런 대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도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데모하면은 대충 거기 맞고 다른 것 좀 퍼주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의 이중성이라는 거지.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 싫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형기가 끝난 죄수가 더 있겠다고 버텨봤자 안 될 말이다.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 거지. 남한 북한뿐이 선택 못하는 줄 알았는데 중립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지.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 서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 두 번도 없다. 방 안의 생김새는 양쪽 설득자들이 마주보고 책상에 놓은 사이로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는데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는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개작전의 흔적이 남아있지. 봐봐. 방 안의 생김새들은 양쪽 설득자들이 마주 보는데 이건 사실 양쪽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있거든, 읽어보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양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지. 이거는 사실은 뭐야? 이제 개작 전의 흔적이야. 원래는 한쪽, 이 북한군 포로는 북한 쪽 지도자들의 그 장교들의 설득만 받고 남한 쪽 포로는 남한 장교들만 만났는데 이거를 이제 개작하기 전에 양쪽 놓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저기서 한번 만나고 선택하는 것처럼 되게 소설적인 상황으로 부각을 시켰는데 역사적 사실이 그게 안 맞으니까 하나의 상상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군 장교가 말하지. 동무 앉으시오. 영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 어느 쪽으로 가시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에 테이블 위로 바싹 내리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나가요. 굶주림과 범죄가 오게 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중립국. 계속 중립국이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도리시솜은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옵니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 북한이지. 북한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영동법령을 했어.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예설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에게서는 반기고요. 사실 거짓말이지. 가면은 이제 또 벌받겠지.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보고 수곤수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외운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보험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오. 동무는 하면서니까 중립국까지 중공 측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고 외쳤다. 설득하는 장교는 징후에 차는 그로 영주를 노려보며 내뱉었다.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었던 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자, 좋아. 그러고서는 눈길을 들어 방금 부호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로 옮겨버리지.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를 구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저기 봐봐. 다른 천막이라고 나오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는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천막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사실은 원래 개작 전소설에서는 어때? 이러고 나서 이제 남한군 장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도 중립국을 외치고 그러고서 중립국 가는 것처럼 좀 더 극적으로 소설에 표현되어 있었던 거야. 자,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들여오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의구는 나로합니다. 대한민국의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강조를 하지.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의 통해 이중으로 보여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에서 내 민족 한 사람이 하양 말리 이국당 인도로 가겠다고 해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남한 2천만 동포에 부탁을 그때는 2천만이었지. 한 사람이라도 먼저 조국을 동으로 돌아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또 이제 고등과정 교육과정까지 받은 지식인 대학생의 철학과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 무식한 사람을 10사람을 잃는 것보다 민족의 더 큰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 낯선 땅에 살아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나만의 열정은 개인적인 주로,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명주는 고개를 쳐듣고 반듯하게 현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바람이 나신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중에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로 바뀌어있지. 말했다에서 그걸 상상으로 바꿔버린 거야.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며 곁에 앉은 미군 장교를 돌아보고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있겠지. 또 이제 상상으로 바뀌었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려주면서 마음껏 웃으며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그 웃음은 멋지지 않았다. 이건 뭐야? 통쾌함도 있고 이 거지같은 인간들한테 내가 한마디 했구나. 그리고 어때? 슬픔도 있겠지. 허탈감도 있고 조국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바다 마시면 죽지. 소금물. 사람이 마시기는 필요한 거는 한 사발의 물인데 그건 바닷물은 아닌 거지.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는 것도 가지거니 하는 것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바다는 뭐야? 허황된 것이고 한 잔의 물은 꼭 필요한 거지.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왜 한국이지? 한국에서 자란 지식노동자, 지식인이라고 그러지 않아 지식노동자라고 그러지,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서. 슬픈 한탄,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은 거지. 과학은 뭐야? 이성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은 뭐야? 이념, 공산주의, 뭐 이런 거를 믿었다라는 거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자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하려고 말로 소입인 호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수잔을 찾으러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로 돌아오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권력자들이 이념으로 꼬시고 그 이념을 따라갔다가 되돌아보니까 돌아갈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이념의 허황됨을 알고 돌아온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어때? 못된 근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사실 남한으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비슷하지. 북한 포로가 남한으로 가면 그만큼 한동안은 감시를 받을 것이고 남한에서 살지 않고 북한으로 간다고 해도 남한의 포로를 잡혀 있었으니까 어때? 그것도 감시를 받겠지. 자,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무슨 뜻이야?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지.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비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데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표현이 되려고 한 건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한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을 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은 현실이지.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 이상만을 쫓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결국 사람은 다 죽으니까.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지 또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는 마지막 때 삶의 어떤 의지가 사라진 거지.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지. 뭐 이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도 쫓아갈 수 없는 거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따라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에게, 마음에게, 무리에게 데일 언덕, 이건 뭐야? 배를 댈 언덕이 없어서 난파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항구를 잊어버리고 물결을 따라 떠난다. 그게 뭐야? 독립국인 거지. 남한도 북한도 갈 수 없어서. 환상예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 즉 이념, 환상예술이라는 건 뭐야? 이념이지. 이념을 모르는 나라, 즉 제3국 인도 같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 이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즉 이념에 지쳐서 자연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념을 접하고, 양쪽 이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를 접하고 나서 그거에 지쳐버려서 그게 없는 제3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니는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병원 묵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가 극장 매표원 같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음 쓰는 일이 적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소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만약에 병원에서 소위실에서 일한다면 상상을 하는 거야.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주고, 원장 선생이 올 때 돌아올 때는 정리를 하고, 간호부들, 간호사들 시키는 잔심부름도 해주고, 신문을 사서 달라다니, 모퉁이 과자 집에서 초콜릿을 한 개만 사서 달라니 하는 귀여운 부탁을 성심껏 해주는 상사인데, 그녀들은 보금날이면 잔푼 돈을 모아서 싸구려 모자나 양말 같은 불편한 선물을 하고 나는 이 고마우면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다. 그녀들 중에 새로운 애송이가 이렇게 물어봤다. 리 아저씨는 중국분이죠? 이명준한테. 고참언니는 가벼운 경면을 섞으면서 신입생의 무지를 나오고, 얘도 코리안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내 웃음을 띤 채, 내내 웃음을 띤 채 아무 말이 없다. 잠도 속직길에서 사다가 밤중에 돌아보다가 속직간호원이 끄기를 잊어버린 가스화락을 발견하고 병원을 불에서 구하고 표창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또 원장이 살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봐야겠는데 원장이 자리 너무 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에도 실리고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또 몇 년쯤에 한번 코리아 얘기가 나올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신문 기사에서. 코리아 관광협회에서는 코리아에서 오는 외국 여행자들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그를 따라다니라고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현지 주민의 불평을 전부 당국에서 강력히 들이댄 탓으로 내각이 넘어졌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그런 것도 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글을 보면서 나는 반도군다. 기웃해 들여다보던 간호부가 이런 나라에 얼마나 살기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을까? 결혼 안 한다. 하지 못해서 새끼 보러 온 게 아니므로, 또는 도시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마음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는 어떤가? 뭐 그런 거에도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쭉 밑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내가 이렇게 인도에 가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러고서 111페이지가 봐. 자, 네 번째 줄.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선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립국을 골랐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자, 봐봐. 그 앞에까지는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 비슷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가 나와? 110페이지 중간에 봐봐. 나는 이라는 표현 나오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뭐야? 그는 혹은 이명준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거야. 전적작가 시점. 잠깐만. 자, 그래가지고 자,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다. 핏발이 선 얼굴, 거진 물, 흐트러진 머리, 5월달에 세입처럼 싱싱하게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 꼴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중립국으로 가는데, 그는 다시 층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에 고초를 쏘던 늙은 뱃사람이 나무 괴짝을 메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자 말을 걸었다. 밀서리 캐커타에서 가면 내가 앉은 타겟소라고 말을 걸었다라는 거지.
전날 밤에 배 안에 퍼진 게 틀림없었다. 전날 밤 이리 철없는 석방자들이 야료를 부린 가운데 알만하게 굴었던 데서 믿음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뱃사람들 사이에선 신뢰를 얻은 거지. 상륙 못하게 막아준 것 때문에. 꼬집어 그럴 만한 일도 없어도 어느 편인가 하면 건성으로 쌀쌀하기만 하고 가끔 건방지기조차 하던 무라지라는 이 뱃사람이 무라지의 어제 저녁 보여준 마음씨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명주는 그런 배 안의 눈치를 채자 아래서 비울적해졌다. 남들이 멋대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게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한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들면 김이 스스로 왜 미웠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지. 이제 상륙하려는 거 만든 거지. 자기 이제 같이 그 중립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때 내 가슴에 메스껍게 하던 덩어리를 본인도 풀이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케 척척 알아서 값을 매긴다. 뱃사람으로 메고 있던 뱃짝은 가벼운 물건이었던 모양으로 그는 한 손으로 뱃쪽을 꼬나 삽판에 놓으면서 명준에게 담배를 청했다. 캘커타에 닿는 대로 상륙시킨 모양이니까 그때 술을 사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바로 이제 6기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자, 왜 저한테 술을 사십니까? 외라니 이 늙은 바다의 노동자는 명준의 물음에 적이 당황한 모양이다. 그의 단순한 머리로는 따는 제가 명준에게 느끼는 호감을 이제 술을 사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지. 그때 왜 저한테 술을 사준답니까? 자우반 하고 싶다니 크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는 말을 마치고 더 오글거리다가 공변이나 사나의 것처럼 일부러 아랫도를 묘하게 휘청거리면서 가버리지. 자, 그래가지고 명준은 이제 그 모습을 쳐다보다가 바다의 말은 남자답다. 자우반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봤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살하기까지의 과정이거든. 근데 이게 일단은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서 핵심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체크해 줄 테니까 한번 좀 여기서부터는 읽어보자. 읽어서 어디까지 있냐면 끝까지 읽어봐.